뉴스민이 제작하는 뉴스미짱이 발행하는 월간 지방정치 2022년 11월 호.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월간 지방정치 매월 15일경 업데이트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상당히 늦은 시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일정이 좀 꼬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선 지선 당시보다 방송 출연 일정은 줄었습니다. 근데 방송 사이사이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이렇게 짬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하루 이틀 기회를 놓치면은 쭉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처 고려를 못하고 있다가 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정해져 있는 날짜에 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현실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업데이트는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유니크하고 또 현재로서 한국 사회에서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 말고는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푸념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또 그 희한한 리플이 달렸어요. 욕먹는 거 각오 안 돼 있냐. 누가 그 길 가라 그랬냐.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아니, 내가 욕먹는 걸로 하소연했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악플보다는 무플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 하소연했어? 그걸 또 그 사이를 못 참고 그거 글 몇 줄이나 된다고 그걸 지 맘대로 잘못 읽어놓고 제가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악플 다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데요. 이거 공론장입니다. 자기 얼굴이나 이름 숨겨놓고 한다고 해도 공론장이에요. 남들도 봐요. 메시지도 아니고 DM도 아니고. 공론장이면 공론에 맞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뭐냐 그게.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읽은 게 무슨 내용인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근데 글자 하나 들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글을 끼적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독해한 거나 청취한 것보다 글 써놓은 게 더 많아요. 읽은 거 들은 게 없는데 뭘 써. 쓰기는. 뭘 하나를 달아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별책 부록으로 낼 각오를 하고 따로 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일단은 중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호에서 제가 특종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혜경 씨 의전을 하면서, 의전을 맨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전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배땡땡씨,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총무과에 2018년, 2022년 요 사이에 총무과 직원 명단 전수조사를 했는데 배땡땡씨는 없었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이 명단상으로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가 추가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했어요. 경기도에. 총무과장 말고 어떤 총무과 내부의 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직원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없어요. 보통이 아니라 제가 그 과 소속인데 과장 아닌 사람이 팀 소속이 없는 경우, 개 소속이 없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 무슨 뭐 부과장도 아니고. 그리고 총무과에는 뭐 청년 인턴까지 명단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기간제, 뭐 시간제. 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제가 보도를 했었는데,
와, 이거를 아무도 안 받아 쓰더라고요. 읽기만 꾸역꾸역 읽고 아무도 안 받아 쓰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나마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국감 할 때 김동연 지사 나와 있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늦었어요. 내가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을 때 뭐 했어? 그리고 그나마 그 의원 한 명은 뭐 이걸 가지고 대응이라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근데 그동안 총무과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배땡땡 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자, 그래서 제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정체는 도대체 뭐냐? 총무과 직원 아니다. 현재 드러난 거는. 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소속 부서라든지 담당 업무 이런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 뭐 했다는 거냐, 경기도에서. 결국에 김혜경 씨 불법 의전한 거 아니냐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타간 급여는 국고 손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김혜경 씨와 배땡땡 씨 말고도 이재명 지사도 국고 손실죄로 기소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청구할 때 총무과에 있겠거니 했어요. 총무과 직원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담당 업무가 그때 명시가 뭐가 돼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명시된 대로 담당 업무를 소화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명시적으로나마 담당 업무가 뭐 했는지 조사를 해보려고 명단을 공개 청구를 했는데 없는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 제가 기대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뭐 명단에 뭐라고 써 있을 줄 알았지.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 싶어서 제가 그러면 총무과가 아니라 별정직이라는 코드로 접근합니다. 미리 정보공개 청구할 걸 그랬나 봐. 별정직 2018, 2022년 사이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해라. 소속 부서하고 담당 업무까지. 그렇게 제가 경기도에 또 다른 측면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들의 근로계약서도 제출해라. 청구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정보 부존재 통지가 왔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파기했다는 건가요? 이 부분 또 이게 뭐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닌데 왜 근로계약서가 파기가 되지? 비공개도 아니고.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명단을 받았는데요. 자, 이 명단에는 외교통상과 직원 5명, 2018년, 2022년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 5명, 별정직이 있었습니다. 도지사 국제관계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업무였다고 해요. 그리고 비서실 직원. 비서실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아는 정진상을 포함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서실 명단에도 배소연은 비서실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근데 이거 뉴미디어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나 이거 지우기 싫은데. 편집하기 귀찮은데. 비서실 명단에는 배땡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외교통상과 5명에도 배땡땡 없어요. 그럼 뭐냐? 배땡땡은 별정직도 아니야. 총무과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제 뭐 정보공개 청구 담당 직원 또 같은 사람이에요. 계속. 그럼 뻔히 내 의도 알 거 아니야. 그게 담당 부서가 총무과거든요. 별정직으로 틀어도 총무과야. 직원 담당이니까 총무과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리고 총무과는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당했고 아마 직원 2명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배땡땡 담당 업무 소속 부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비공개 통지가 날라옵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다.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네? 재판 중이네? 아닙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이면은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정보 공개는 다 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보 공개가 이제 법률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것이고 비공개 통지를 할 때도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6호 라목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뭐 정보 이런 것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판 중이라고 달라져야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그냥 재판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것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요건이 나름 있다는 거죠. 근데 소속 부서하고 담당 업무 이거는 단편적인 사실이에요. 수사나 재판 중에 초보적으로 그냥 밝혀지는 겁니다. 아마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재판하면 초입 단계에서 밝혀져요. 당신 뭐 했죠? 이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경찰에 그 조사를 받으면 소속 단체나 뭐 정당 이런 거 물어봐요. 초반부에. 근데 배땡땡 씨가 무슨 과에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 이거를 공개하는 게 재판과 수사에 그렇게 현저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담당을 했던 업무하고 소속 부서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 자체로 이 공개 자체로 무슨 공소유지나 추가기소나 유무죄 판단이나 형 집행에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이거 자체로? 예.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한 보안 사항입니까? 공무원이 어디에 일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은 공개되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로 공개가 되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해도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이거를 막아 공개 안 해. 그러면 뭐냐? 행정심판입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의 제기해봤자 버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턱도 아닌 걸로 예전에 사례도 분명하게 있고 그런 걸로 비공개를 해버리면 다시 이의 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사실 가르쳐준다, 알려준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접수가 됐고 경기도가 통지를 받을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를 심사를 하겠죠. 이게 하나의 심판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무조건 비공개한다 이런 법칙은 없는 거니까 그럼 어느 선부터 어느 선까지가 되느냐 이게 기준인 거고 이거는 법률 그 문구만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말에도 있듯이 눈길에서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 발자국이 나중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네, 이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총무과 별정직이라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경찰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왜 내가 들여다보고 있냐. 정치인들 또 아무도 안 하다가 한 명 겨우 나섰는데 그 사람 또 경기도에 자료 요청하느라 바쁘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의힘을 야당으로서 신뢰를 안 했고 뭐 지금도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민주당을 제가 야당으로서 신뢰를 안 하지만 그냥 내가 야당할게.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내가 야당을 할게 그냥. 그리고 이거 제가 정보공개 청구 받자마자 김용 부원장 건이 터졌잖아요. 이재명 대표 쪽에. 그 어떤 놈이 또 댓글 달아가지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 시국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마라. 이따위로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김용 부원장 문제를 온 언론이 쓰고 있어요. 시선을 뭐 내가 어떻게 돌려?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인데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김용 부원장 문제 묻혀가지고 배땡땡 씨의 정체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검토 이건 안 해도 됩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맨날. 에?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양당 간의 강성 지지층 지들끼리 소리만 높여 싸우면서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에 권력만 건네줬다가 건네받았다 하는 거죠. 그거나 되풀이 해. 그럼 그 실력이면 되풀이 하시고 그러면 진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테니까 네가 진짜 방해할 의지가 없으면은 초를 치지 말라고. 근데 초를 치는 걸로 봤을 땐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국민의힘 쪽 사람들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민의힘 쪽에 어떤 문제를 파헤치고 있어요. 이거 다 못 본 척합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그리고 내가 민주당 쪽에 어떤 문제를 파헤치고 있어요. 그러면 못 본 척하는 게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에요. 니들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아. 왜? 내 입장에서는 한국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덩어리거든요. 여기서 중립이고 중도고 자시고 없어. 그냥 한 덩어리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김유신이 중립을 지키고 중도를 지켰냐? 그냥 한 덩어리라니까. 순서는 그때그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쪽에 뭐 터지면 이쪽부터 치고 저쪽에 터지면 또 저쪽부터 치는 거지. 근데 그게 순서가 지금 현재 꼬라지는 특히 그렇게 텀이 없어요. 한 몇 년은 국민의힘 치다가 몇 년은 민주당 치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지난 대선 때부터 둘 다 쳐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 지방자치 문제는 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자체, 국민의힘 지자체 있잖아요. 중앙 정권처럼 한쪽이 잡고 의회 다수파처럼 한쪽만 다수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문제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어느 당이고 이걸 뭐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다 잡아낼 겁니다. 억지로 50대 50 맞추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다룰 겁니다. 근데 이 관점은 민주당적 관점도 아니고 국민의힘 관점도 아니라고요.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다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일부러 왜곡하지 않는 이상은 아시는 사실이지만 근데 제가 그거 뭐 지방정치 얘기하는데 매사에 그걸 계속 실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지방정치인이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요. 칭찬을 해줘야 또 이런 사례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은 또 지지를 받고 각 당에서도 그런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아마 이번에 내가 벌써 그런 댓글 한번 봤어요. 제가 그 배땡땡 씨 지난 호에서 특종보도 했을 때 악감정이 아직도 남았냐 민주당 쪽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내 감정이 남은 게 아니고 자료가 남아있어요. 자료가. 팩트가 나왔으면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거기서 딴 데로 말 돌리는 놈은 내가 범인이거나 혹은 범죄 비호자다라는 자백을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하더라고. 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쪽에는 정보공개 청구 안 하나요? 많이 했어 옛날에. 많이 했고 요번에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통령실 상대로도 행정심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호에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보 비공개 통지를 받았어요. 대통령실한테. 제가 뭘 청구를 했는데 요거 제가 행정심판하고 나서 나중에 정치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매체라든지 이쪽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준표 국민의힘 시장이 있는 대구시에도 요번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뭐 받았고요. 네,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이 이겼기 때문에 아마 굳이 얘기하면은 제가 지방정치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 특집 이거 빼고는 민주당보단 국민의힘 쪽을 많이 칠걸요? 지난번에 제가 시장실 공사하는 것도 국민의힘 쪽 단체장 조금 더 쳤던 것 같은데 일례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비례 원칙이라기보다는 법칙이죠.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쪽을 더 많이 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국민의힘 쪽을 더 까더라도 민주당 강성지지층은 그걸 못 들은 척하거나 없는 것처럼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니들이 인식 체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외국 선동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거의 뭐 의학의 영역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의사들도 이런 걸 치료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까? 뭐가 됩니까? 자력 경생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불가능한 사람은 정치에서 정치에서 손을 못 대겠으면 이 방송에서는 손을 떼십시오. 자, 이제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할 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상민 장관은 경찰 업무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퇴진해야 된다고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지방자치 코너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만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과는 감당을 하셔야겠죠. 참나,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총리고 장관이라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그 발언, 이상민 발언은 다들 아시고, 한덕수 그거 외신한테 농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문제가 한국인들은 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해가지고 제압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제압하라 그랬냐? 내가 전경 출신인데 전경대든 의경 기동대든 시위 진압할 때 하고 인파 관리나 이런 거 교통 정리할 때 옷차림이 다릅니다. 들고 있는 도구가 달라요. 방패를 드느냐 경광봉을 드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모르면서 총리하냐?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인파가 많이 쏠리면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하는데, 인파가 이렇게 위험할 정도면 경찰이 시키는 대로 어지간하면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규탄 받을 거예요. 뭘 국민성을 개돼지로 보고 있어 진짜. 근데 이 와중에 박희영이란 사람은 뭐 그날 참사 현장 대처 안 했죠. 뭐 단톡방에다가 권영세 장관 있는 거기다가 뭐 큰일 났어요 뭐 이런 거나 올렸던 거죠. 근데 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게, 용산구에서 자기들이 인력 배치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서울시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서울연구원에서 인파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어디서든 날 수 있다. 지하철도 혼잡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 그 대책을. 인파 경보까지 시스템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서. 그거 왜 안 했냐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2016년, 2020년이면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보고서 2번이나 냈는데. 있는 것도 안 했어요. 서울시의 도시 데이터 지난 9월부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있다. 이것을 KT 기지국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KT 기지국이 파악한 것이 전부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림해서 추산을 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인파가 얼마로 불어날지 줄어들지까지도 관측합니다. 기상예보처럼. 이번 참사에 작동 안 됐습니다, 그거. 근데 오세훈이 욕을 덜 먹는 이유는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민주당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참사의 종합적, 구조적, 총체적인 그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만 모으니까 오세훈이가 가려지는 거지, 거기에. 오세훈의 원군이 민주당인 거죠. 이래가지고 야당을 이딴 식으로 해, 야당을. 왜 크게 성찰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기회를 원투 포인트 정도로 만드냐고, 자꾸. 윤석열은 뭘 하고 있느냐? 경찰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전에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게. 그게 안 돼가지고 인파가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점점 해결이 힘들어지는 거죠.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미리부터 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그거 뭐 마약 단속 뭐 얘기를 하는데, 마약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그러면은 그 인파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경찰관입니까? 이상한데 핑계를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요, 경찰이. 그리고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에, 자, 이전 자체로 이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안 수요가 늘잖아.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하면. 집회 시위, 대통령 경비 경호 늘잖아요. 인력 부족한데 그럼 용산서 인력 늘었냐고. 그리고 인력 문제를 떠나서 용산서 입장에서는 올해 1월에 뭐 계획이나 이런 거 다 세워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통령실 문제는 없었어요. 예측도 안 돼. 왜냐하면 윤석열 공약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였나요? 아니잖아. 그 대통령 되고 나서 부랴부랴 광화문 취소하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글러먹은 게 대통령실 이전을 할 거면 청와대 들어가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공양왕이요?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그 창업을 한 거지. 새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새시대의 맞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구시대의 막내가 될 준비부터 해야 된다고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 하루라도 살면 안 된다. 참, 뭐 들어가면 뭐 납치되나? 주술에 걸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꼴을 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자체의 역량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해줬어야 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비비 빼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걸 또 내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며, 꼬리 내리는 민주당은 뭐고, 아무 불만 이견 없이 쫄쫄 쫄래쫄래 따라가는 국민의힘은 뭐냐고. 자, 이게 지방자치 얘기로 가서 이게 오세훈이 잘못한 거, 오세훈 전에 박원순도 책임이 있겠죠. 근데 뭐 전 시장이고 세상에 없는 사람한테 뭐 하겠어요. 서울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불법 증축물 그 골목에 해밀턴 호텔에서 설치한 그거 해결 안 했죠. 용산구의 책임. 자, 경찰 인력이 없으면 구청 인력이라도 보내야 되고, 구청 인력이 없으면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식 축제 때는 있었다고. 근데 공식 축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박희영이 현상이라고 표현한 인파가 밀집을 했습니다. 자, 현상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축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제 때 관리를 하는 것도 현상 때문에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파 밀집이라는 현상 때문에. 현상 자체를 봐야지, 그럼. 근데 이게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게 예측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었잖아. 자, 국민의힘은 언론 탓하던데, 언론에서 뭐 가라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해주다시피 하지 않았느냐라고 박성중 의원이 떠들던데, 그럼 너는 그 보도를 보고 뭐 했습니까? 에? 야, 저기 큰일 났다. 아, 좋아. 나도 그 생각 못 했어요. 그때는 그랬다 치자.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반성하라고 후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잘했다고 떵떵거리고 뭐 언론 탓으로 몰고 자빠졌어요. 어? 그 정치인 누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자, 정치인은 뭐 논평도 내고 하면 언론에서 받아 쓰잖아요? 누가 나와가지고 이태원에 사람 많이 몰리니까 대책을 세웁시다. 이런 얘기 누구 했습니까? 누가? 자, 안 했다는 거는 다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는 벌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도 반성이 없잖아. 일이 터지고 나서도 반성이 없잖아요. 내가 어느 당이든 간에 나라면, 자, 대비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됐습니다. 저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고 글을 쓰거나 방송에서 말을 못했는가라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무슨 정치인이면은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부족했던 부분부터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다른 애들이 사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박희영은 자기가 뭐 지나가다가 뭐 봤다. 뭐요?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나? 자, 근데 용산구는 이건 지금 심각한 게 구청장 한 명의 일탈이 아니에요. 용산구가 헬로윈 앞둔 주말 동안 하루에 공무원들을 30명씩 배치해왔다 주장을 했어요. 이거 자료 보면 나옵니다. 12구 참사 토요일이었죠. 추가
그 초과 수당 지급해야 되는 날이에요. 휴일 근무니까. 자, 기록이 남습니다. 9개 부서에 22명이 일했습니다. 30명 아니에요. 자, 그럼 22명이 뭘 했느냐? 5개 광고물, 노점 단속, 청소 순찰, 주정차 단속, 소음 민원 대응, 언론 홍보 활동. 참나, 씨. 왜 뻔히 드러날 거짓말 하지? 자, 이거 거짓말 한 인간은 이거 징계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박희영 퇴진이죠. 박희영 구청장 퇴진인데 주민 소환으로는 박희영 퇴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하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사뭇 달라요. 한국은 기관 분립형, 기관 통합형은 이제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의 사이에서 시장이 선출되는 의원 내각제, 유럽에서 자주 보이는, 많이 보이는 그 체제인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분리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강시장형이라고 분류됩니다. 행정학에서. 시장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제가 시의원 나갈 때도 어떤 시민운동가가 시장을 나가라. 지더라도 나중을 노리고 시장을 나가라. 시의원 20 몇 명이 똘똘 뭉쳐도 시장 한 명한테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전화가 걸려왔는데 천용길 기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녹음 중인 걸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받을게요. 내 이거는 이 파트는 끝내고 받아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의회가 직접적으로 단체장을 건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소환 제도가 있는데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소환 투표로 가서 유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서 찬성이 유효 투표수 중에 과반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주민소환은 단체장 임기 4년이잖아요. 중간에 2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앞뒤로 1년씩은 안 돼요. 나름 제도의 취지는 있습니다. 바로 흔들어 버리면 어떡하느냐. 혹은 끝날 때 다 됐는데 선거를 치르면 될 것을 주민소환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고 저는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뭐 바꾸자거나 꼭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6개월 정도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소환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김수민의 뉴스 밑장 월간 지방정치 실전입니다. 실전, 지방자치 실전. 청원운동입니다. 청원은 쉽습니다. 제가 청원운동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는 처지일 때도 그냥 받아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예 청원운동 문구도 짜고 시작을 제가 끄는 사례도 몇몇 있습니다. 청원은 주민 발의보다 쉽습니다. 주민 발의는 그 지역 주민이어야 되고 주민등록상으로 실제 살고 있어도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주민등록이 안 옮겨져 있으면. 그리고 뭐 나이도 요건이 있고 여러 이제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 발의를 접수를 하면 다 걸러냅니다. 전수조사에서 다 걸러내요. 이거 요건 안 된다.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 있어요. 서명 받았던 것보다. 근데 청원은 사실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주민 발의는 기준이 있거든. 주민 중에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 있는데 청원은 없습니다. 한 명이서 해도 돼요. 서명 혼자서 해도 되고 2명이서 해도 됩니다. 다만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져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 거소나 주소를 대충 두고 있으면 주소가 딴 데로 돼 있어도 거소라도 거기 있으면 쓸 수 있고 이거 외부인이 써도 사실 특별히 막을 도리는 없어요. 자, 그럼 이 청원으로 뭘 하느냐? 청원 또 기재도 간단합니다. 이름, 서명, 주소 또는 거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청원으로 뭘 하느냐? 박희영 퇴진입니다. 퇴진을 하라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원포인트로 하면 별 의미 없잖아요. 그거 하나 하려고 막 길거리 나가서 서명 받아야 돼?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 적어가지고 요구사항 중 요구를 뭐 한 4대 사항, 5대 요구사항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박희영 퇴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경찰이나 이쪽 기관이 해야 될 것까지 다
서명을 해서 여러 기관으로 청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으로. 자, 청원 접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관으로 다이렉트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보다 더 큰 무게를 실기 위해서는 의회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로 넣어가지고 의회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면 의회가 이 청원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부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집행부가 하도록 만드는 방법보다는 좀 약한 방법인데요. 근데 그거는 이런 청원 운동 속에서 또 어느 정도 여론의 압력이 될 거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행정기관과 의회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퇴진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민운동가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퇴진 문구라든지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 정리는 어지간하면 프로가 해야 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청원을 접수하고 기관에게 수리 불수리 여부를 통보를 받아야 되는 청원 대표 청원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야 된다. 시민운동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자, 박형 구청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민주당이 여기에 단체 차원에서는 안 끼는 게 낫습니다. 청원운동에는. 왜? 민주당 지지자 아닌 사람, 나아가서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까지 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당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 자격으로 당원이 참여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 시민단체가 치고 나가는 걸 보고 당원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자 결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민주당의 제도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의회에서 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의회 청원으로 올라가려면. 근데 이거 기준이 1명 이상이에요. 소개 의원은. 근데 민주당 의원이 용산 구의회에서 제2당이죠. 민주당이. 그런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를 해도 됩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면 청원이 통과가 안 되지 않느냐? 자, 목적은 뭐냐면 이 청원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서명운동을 계속 벌이면서 기세를 올려서 박희영을 옥죄고 국민의힘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오늘 몇 명 모았다, 몇 명 모았다, 지금 청원 뭐 1만 명 접수됐다. 계속 기세를 올리는 거죠. 한번 버티나 보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되면 의회에 청원을 접수하기도 전에 박희영은 작살 나 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박희영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징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박희영이 자기가 버텨버리면 구청장 사퇴는 안 된다고. 무소속 구청장으로 남는다고요. 그걸 봐서라도 국민의힘의 징계에다가 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요. 별로. 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박희영 징계하기로 했어요. 퇴진 권고까지 했어. 구청장도 그만둬라. 다음 절대 공천 주지 않는다. 근데 박희영이 버텨.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박희영 퇴진 서명운동에 동참할 인사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는지를 보려면 의회에 청원을 올리면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의회 청원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해가지고 부결된다. 국민의힘만 작살나는 거예요. 최소한 용산구에서는. 안 그래도 요번에 이것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때는 용산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졌다고 봐요. 저는. 졌어요. 이래도 이긴다고? 자, 서명운동 자체가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냥 의회 청원 올리고 나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부담은 박희영이랑 국민의힘이 지는 겁니다. 청원운동, 서명운동을 돌입하면 됩니다. 꼭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퇴진시키는 절차가 아니어도 강한 압력을 주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박희영 퇴진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청장으로 버티고 있는 건 수치스럽습니다. 특히 지방의원 출신인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에요. 박희영도 용산구의회 의원 출신이거든요. 용납 못한다. 이 겨울이라서 서명운동하기 좀 힘들 수는 있는데요. 시동을 걸어봅시다. 시민단체 분들의 좀 선도를 촉구를 합니다.
자, 다음은 월간 지방정치에서 다루는 고정 지역들입니다. 오늘은 이거 많이는 못 다룰 것 같아요. 일단 성남시의회, 성남이 아니구나. 수원이죠, 수원. 우리 고정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자, 수원시의 한산을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 허위 집행 청소업체 수원 특례시 봐주기 논란. 기사가 이제 11월 초에 떴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청소 대행업체, 제가 자주 다뤘던 아이템입니다. 시가 직접 하지 않죠. 보통 지자체가 직접 안 해요. 업체에 맡깁니다. 근데 이거 특혜다. 그리고 독점이에요. 공공 독점을 해야 됩니다. 독점은 민간 독점으로 가면 특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타내요. 인건비 지원이 나오니까 지자체에서. 근데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작이죠. 네, 이것이 이제 수원시가 적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서에 보면 이런 부정행위가 나타날 때는 계약 해지라든지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불이익을 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책정되어 있던 인건비를 근로자에게 다 지급을 하지 않으면 뭐 계약 취소나 해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조금 약한 벌로는 구역 축소, 담당 구역을 축소하면 사업의 수익도 축소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윤 축소. 전체 계약금의 11분의 1이 이윤이에요. 이윤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알아서 벌어먹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축소할 수 있다. 뭐 11분의 1로 되어 있는 거를 뭐 22분의 1로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이제는 계약서에 다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좀 해명은 단순 기재상 오류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뉴스 밑장을 통해서 실전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하잖아요.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하는데 환경미화 이 청소업체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지 중간 갈취가 없는지 이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원 때 했던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자, 이게 근데 인원이 들쑥날쑥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근속 연수가 별로 안 됩니다. 이 일이 워낙 힘든 일이라서. 많이들 아시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한 달 일한 거를 쳐가지고 그러면 총 몇 달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몇 달 동안에 급여가 얼마 지급됐다 곱하기를 해보면 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인건비 계상돼 있던 게 얼마였는지 이거하고 대비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게 좀 더 안 좋은 점이 인건비를 갈취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원래 용역 산정을 할 때에 인원을 10명으로 해놨다? 근데 실제로는 12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짜게 해놓은 거예요. 12명을 써야 그래도 좀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지 않고 또 과로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데 10명으로 너무 낮게 책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다? 비용 절감 효과를 부풀리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용역에서는 12명 써라고 해가지고 돈을 줬는데 일부러 10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2명분이 남죠? 그럼 그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경우든 간에 노동자에게 가야 될 인건비가 가고 있느냐. 요거 조금 복잡해요. 청구하는 방식이. 그 노동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원래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낙찰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약금이 100인데 내놨어요. 근데 입찰을 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부른 업체가 95를 불렀어. 그럼 95%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액수가 95%로 줄었기 때문에 그럼 인건비 기준 또 곱하기 95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야 되거든. 중간중간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전 지역을 다 해볼까요? 근데 저 혼자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가 230 몇 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하실 분 없을까 모집을 좀 해보겠고, 전체 지역을 안 하고 일부 지역만 할 수도 있겠죠. 시범적으로 터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넓히는 겁니다. 확산시키는 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꺼번에 터트려봤자 한 번 조금 보도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릴레이로 그냥 가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해야 돼요. 올해 인건비를 다 지급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 올해 내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인건비 갈취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연말에 상여금 쪼로 해가지고 몰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인건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중소기업 협회 중앙회 이쪽에서 만드는 그거 시중노임 단가. 그래, 시중노임 단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모른다고 했던 시중노임 단가인데, 거기에 맞춰서 월급을 얼마를 주는 기준으로 가는 거지 상여금으로 가면 안 돼요. 상여금 기준은 지자체에서 따로 뭐 상여금이 이 정도는 주자 해서 거기다 덧붙여서 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떤 지자체는 상여금을 따로 빼가지고 총액은 똑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거 상여금에 의존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지적을 하면 연말에 상여금을 줘가지고 맞춰요. 물론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긴 하죠. 근데 그러면 상여금, 사실 이거를 터트려가지고 연말에 상여금을 다 지급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볼까? 이게 노동자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일회성이라서 근절이 안 됩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고 상여금 지급. 근데 제 사례가 그거예요. 제가 거둔 성과가 상여금을 지급하게 만든 게 성과가 아니라 월급 자체를 올렸어요. 제가 그 활동을 해서. 그때 제가 전에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죠. 미화원들 월급이 2, 30만 원 뛰었다고. 누구 월급을 제가 2, 30만 원을 올린다는 게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참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이죠. 자, 그 활동을 내년 1월을 놓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월간 지방정치 2월호 정도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뉴스민에 정치행정 전문으로 객원 기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기사로도 나오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이제 수원시의 사례를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평 소식입니다. 은평은 제가 눈여겨본 것이, 은평 청여울 수영장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은평시의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라고 은평시민신문이 또 소개를 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은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 기관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각종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그동안 지자체나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해왔는가, 이 단체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단체의 현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평가를 의원들이 해버리면 정치적 책임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혜하고 연루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문 심의 영역으로 놓고 민간위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민간위탁을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은평구의회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건데, 이것은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자, 은평 청여울 수영장은 공공시설이에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단체를 뭐 굳이 민간에서 찾아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게 쓰레기 처리 시설 있죠. 쓰레기 처리 시설은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수영장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면 그 업체는 뭐가 됩니까? 이게 뭐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혜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민간 위탁을 주면 공무원이 감시를 합니다만,
조금 간접적인 시설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돼요. 공무원한테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 공기업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민간위탁을 주냐 했을 때 당장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거 누가 맡아서 가려고 하는 건가? 특혜 논란 나오는 거죠. 구미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구미에 근로자복지센터, 근로자문화센터가 있어요. 구미시 양포동에. 양포동이 아닌가? 금전동인가? 네. 그쪽에 사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는 뭐 직영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걸 한국노총에 위탁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특혜 논란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수영장하고 다 있거든. 근데 이게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노총 건물처럼 됩니다. 네. 그런 사례가 전국 곳곳에 많아요. 자, 이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됩니다.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표결에 들어갔는데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은평구청장 민주당 아니에요? 이 기사에는 민주당인지 뭐 국민의힘인지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이 기사에는. 박은미 기자님 이거는 좀 써주세요. 제가 전에 은평시민신문 칭찬하면서 지역구랑 그 당적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는데 이 기사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근데 꼭 당대당의 이슈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민간위탁 반대하고 민주당은 찬성하고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단체장이나 같은 당적의 의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간당간당하게 부결됐네.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 기권은, 여기서의 기권은 투표 불참이 아니라 기권이라는 거는 사실상 반대예요. 왜냐하면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통과되는 건데 기권을 하면은 찬성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니까요. 근데 4대 5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간당간당하다. 이거는 은평구의회의 저는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3분의 2 이상의 반대로 부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요새 또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연루가 돼 있죠. 뭐 비서가 사과 상자를 100상자를 거기에 돈을 실은 건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보냈다는데, 그럼 비서가 이제 독단으로 보낸 건지 구청장이 보낸 건지를 떠나서, 아니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는 걸 몰라? 그런 기부 행위가? 나는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잘못이거든요. 이게 의도적이라 치더라도 이래가지고 뭐 그 구청장직 박탈되겠네 잘못하면.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부행위 이런 거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동 모금회 이런 거. 그거 괜히 있는 줄 아세요? 그 공직자 기부 금지 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뭐 자꾸 뭐 하라 그러면 저는 공직자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기부를 못 한 적이 있어요. 제 그 LI인가요? 그 신문 가지고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모 소년신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모교에 기부를 하시라고, 제가 돈을 내면 신문이 그 학교로 가는 거죠. 근데 제 모교가 제 지역구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관위 질의를 하니까 지역구 밖에 있다고 해서 봐주는다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 학교 관계자 중에 제 지역구 주민이 있을 수 있고 연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당연한 답변을 했는데 확답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자꾸 시달리다 보면은 이제 공직자 안 그래도 선거도 나가고 선거 비용도 드는데 돈 나갈 때만 많은 거죠. 그거 다 공직자를 위해서 만든 조항이기도 한데, 근데 뭐 기본적인 긴장감이 풀려버렸는지, 물론 사건의 진실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로 또 구청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은평 쪽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거제 지혜바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전임 단체장 지우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계획이 무책임했다고 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혜바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체육관에다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 체육관을 옮겨야 돼요. 근데 그 체육관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체육시설 응집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체육관 짓는 돈이랑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부근에 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도서관 또 옮겨야 돼요. 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거제시가 잡은 방법은 지혜 바다를 취소를 하고 다른 부지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는 건데, 그러면 경남교육청이랑 다시 합의를 해서, 그 교육청 사업이거든요. 거제시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혜의 바다를 그쪽으로 짓는 거죠, 새로. 물론 그 지혜의 바다 들어올까봐 기대하고 있었던 그쪽 주민들은 아쉬울 수 있겠으나, 근데 거기는 이미 또 도서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계획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거제 민주당도 현직 국민의힘 구청장 쪽한테 이거 업적 지우기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바다가 아니더라도 요번에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 그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받는다니까. 그럼 이거 크게 나쁜 결과는 아니거든요. 예, 애초부터 저는 좀 무책임한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땅 구하기 어렵고, 이것만 봐도 돈 빼서 쓰기도 어렵지만 땅 구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너무 급하게 전시행정적 성격도 분명히 있고, 박종훈 교육감도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게 전시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약간 그 상업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도서관과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인데, 물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익하고 유용한 시설인 건 맞죠. 근데 이걸 이제 떨구기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큰 도서관 이상으로 작은 도서관 챙겨야 될 때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주변에 있는지, 이걸 챙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작은 도서관 문제도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났는데,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이거 통폐합 대상이나 이런 거 아니고, 이거 특정 세력한테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도 새마을 문고 쪽에, 저는 새마을 문고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새마을 문고도 작은 도서관의 일원입니다. 새마을 문고 지원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책 사는 비용 더 줘야 된다. 근데 구미가 문제가 뭐였냐면, 새마을 문고 외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안 하니까 새마을 문고 패권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마을 문고 관계자가 진짜 그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구미에 새마을 문고 아닌 도서관은 허용하지 않겠다. 쥐가 뭔데 허용을 해? 근데 작은 도서관 중에 제 지역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 또 자꾸 지원이 안 나오니까 새마을 문고로 편입됐어요. 원래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주민들 덕택에 굴러가던 데였는데, 이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 새마을 욕먹는 짓이에요. 저는 새마을의 폐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마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퇴임한 새마을 그 중앙회장이 새마을을 뭐 재생가능에너지나 농업이나 이쪽에서의 실험에 그 선두로 만드는 노력을 했고, 유의미한 노력이었고 좋은 노력이었습니다. 관변으로서 독점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이미 구축이 돼 있는 나름의 인프라거든요, 새마을도. 그 새마을이 박정희랑 자꾸 연계가 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치 성향이 다양한 편이에요. 오히려 그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뭐 바르게 살기나 이쪽이 좀 더 그 기득권 정당 쪽이 많습니다. 한쪽으로, 지역에 따라서. 근데 새마을은 그거보다는 좀 달라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가 조금 더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도 그럴 텐데, 이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 여건들이 국민의힘 쪽 지지층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굳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좀 자영업자, 민주당 지지층 직장인 쪽이잖아요. 직장인이 이거 하기 어렵거든. 새마을운동 주부. 근데 주부도 보면,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우위잖아요. 주부 자영업자 쪽은. 그런 것들 또 원래부터 이제 지역사회에서 힘이 셌던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많을 겁니다. 새마을 하는 분들 중에. 하지만 이 정치단체는 아니거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업을 할 때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지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새마을이 독점을 하고 그 중심에 틀어앉으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조직들이나 이쪽하고 더불어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새마을 문고로 잡사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후다닥 세 지역을 다뤘네요. 네. 지난번에 너무 이렇게 한 지역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어,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섭섭하시려나요? 다음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가 사실 또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그 성남인데요. 성남은 또 그 행정사무조사를 대장동 사무조사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용산구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개아리를 틀었죠. 내가 그 얘기 아까 안 했나요? 아까 안 했나? 안 했구나. 용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이태원 참사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개아리 틀었어요. 행감 끝나고 하자고. 예산심사 끝나고 하자고.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할 거면은 아예 정해놔. 지금 통과를 시켜놓으라고. 근데 행정사무조사는 좀 긴급함을 요구하는 거라서 국회 국정조사처럼 국회에서도 이번에 여야 간의 의견이 갈렸다가 조사 기간을 줄이고 시작은 빨리 하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행정사무조사에 당의 일부 의원들만 보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른 사안을 하기로 하고 일부 의원만 행정사무조사에 올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면 뭐 그 행정조사 특위위원 전부가 안 그럴지라도 간사 몇 명만 일단 올인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산구의회는 이태원 참사 행정사무조사를 그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행정사무조사를 민주당이 개아리 틀고 국민의힘이 추진해서 했어요. 참나. 아이고, 내 진짜. 봐, 이게 어느 당이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우선 1순위 당이 다르잖아. 성남에서는 민주당이 개아리 틀고 용산에서는 국민의힘이 개아리 트는 거잖아요. 참나, 씨. 행정사무조사 이거 뭐 검찰 경찰 수사도 아닌데 왜 반대하고 난리냐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해보지도 않는 거는 그건 죄악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야 되냐. 자, 그리고 이제 그 뉴스민에서 주간 홍준표를 하잖아요. 홍준표 관련해서 좀 제가 보고 있던 게 있는데 뉴스민이 참고로 최근에 홍준표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지금 관사를 없애나가는 추세잖아요. 근데 홍준표 부득부득 관사를 쓰고 있어요. 이재명이랑 똑같아. 근데 관사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뉴스민이. 근데 공개를 안 하겠다. 사생활. 뭔 소리야. 홍준표 자택에 대해서 했냐고. 관사에 대해서 했는데 뭔 사생활이야. 나 진짜 이거 제정신입니까 홍준표? 그래서 이거 소송 간답니다. 이길 거예요. 이게 관사가 무슨 개뿔 사생활이에요. 그리고 관사에 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그거 청구했나? 예산을 얼마 들였는지 그걸 청구한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이야 관사는. 그래서 이게 뉴스민에서 청구를 한 것도 정확하게 다른 게 아니라 대구시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지출한 관사 운영비 정보 공개예요. 홍준표가 장 봐가지고 뭐 토마토를 얼마나 샀느냐 그걸로 정보 공개 청구한 게 아니라고. 하다못해 뭐 퇴근 시간에 퇴근 마치고 집에 몇 시에 들어갔는지 그걸 청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통령실도 뻑만 하면 비공개고, 예? 제가 대통령실 쪽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도 뭐 아주 손쉽게 비공개 처리하더만 행정심판 제가 할 텐데. 자, 요거 말고 또 있는 게 대구시가 이거는 홍준표 시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권영진 시장 때부터 오는 문제라고 봐야 될 텐데 대구시의 노동복지 예산이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다라고 대구참여연대가 지적을 하면서 근데 한국노총이나 경총 등의 특정 단체가 독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은 홍준표가 짠 건 아닙니다. 권영진 때 짠 거죠. 작년에 통과된 거니까. 60억 가량 노동 관련 예산인데 이 중에 민간 위탁이라든지 민간 경상 보조금,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고 민간 경상 보조는 다른 게 민간 위탁은 시가 하는 일인데 민간에 준 거예요. 근데 민간 경상 보조는 민간이 하던 일인데 야 요거 좀 공공에서 도와주자 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요게 27억
7,85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 60%인 16억 7천여만 원이 한국노총을 통해서 집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1억 5천만 원, 5.5%입니다. 자,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인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예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이게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구미 시의원 할 때도 그 중앙정부 방침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구미 시의원 때도 문제 제기했던 건데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국노총이 한다. 당장에 구미 시장부터 그랬고, 자, 저는 그 지지 활동은 자유예요. 노조의 자유인데 그러면 이게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초점을 뒀던 거는 한국노총이 하는 노동상당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없애려고는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 룰이 반드시 옳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노조는 자주적인 성격이 또 있는 조직이고 예산으로 너무 얽히지 않는 게 좋다, 이 취지로 접근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이 놀러 가는데 예산까지 지원이 되니까 제가 진짜 거칠게 싸웠던, 쌍욕을 하면서 거칠게 싸웠던 사건이 또 있었죠. 자, 근데 대구시는 이 지침을 조금 다르게 적용했어요. 지자체 자율성을 갖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뭐 해석의 여지는 있고, 한국노총이 그걸 주된 활동으로 하는 거야, 주된 활동 중에 하나로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장 주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원이 되는 건데, 자, 좋다, 거기까지는 좋다 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게 맞느냐. 그리고 민간 위탁이나 이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은 없는가, 이거예요. 제가 경북에서 최초로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서 구미 시의회에 있을 때. 그때 근데 제가 조례에 넣어놓은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직영으로 한다는 걸 박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뭐만 하면 한국노총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연구소 쪽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도 뭐 꼭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비정규직 센터와 노조에서 하는 비정규직 센터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하는 비정규직 센터는 진짜 노동자 기본권, 법에 있는 기본권을 확보하게 해주는 노력을 한다면, 노조에서 하는 건 좀 더 과감해야죠. 투쟁. 예? 근데 지자체 비정규직 센터가 투쟁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예, 해도 하면은 이렇게 뛰어드는 거잖아요. 지자체가 노조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 뭐다? 그럼 노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그게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난 노조에서 하는 비정규직 센터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센터는 역할이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상호 협력도 가능하겠지만 차원은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노조에서 있는 비정규직 센터를 지원하면서 그게 마치 지자체 센터인 것처럼 하면 위험하죠. 예,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지자체에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위탁을 주는 거. 근데 이거를 위탁 받느냐 아니냐로 경남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곳곳에서 내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노조의 자주성 침해다, 여기에 관하고 붙어가지고 매달리게 된다.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는 야, 이거 좋은 사업인데 지자체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었어요. 저는 근데 어지간하면 노조는 지자체 센터가 아니라 자체 센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 센터에 노조 활동가 출신인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뭐 2년 기간제로 채용되고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탁보다는 차라리 기간제 채용을 해라. 예,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 센터 운영 자체에
뭐 많은 인력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은 말고 그 사회경제센터 추진을 의원 때 했었는데 한 2명 정도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더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2명이면 일단은 굴러간다. 협동조합 뭐 설립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자, 지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노총 쪽에 그러면 여러 세력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죠.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시지경 이런 것들이 좀 조화가 돼야 되고 혹은 노동계를 좀 모아가지고 아니면 사측도 조금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노총한테 그냥 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노총은 대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데 그럼 결국에 표의 대가로 예산을 받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일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정치가 안 굴러가고 행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긴장이 필요한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대구시 예, 노동복지 예산이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의원 겸직을 제가 지방의원 해봐서 아는데 지방의원 일만 해도 빠듯하거든요. 근데 겸직하려는 사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또 뭐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 월급이 별로 안 됩니다. 예, 별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업 삼아서 또 하는 뭐 식당, 주유소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겸직이 공개가 돼야 돼요.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혹은 뭐 빼돌린 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신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항변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를 안 하는 의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 아닌가 싶고, 국민권익위에서는 홈페이지 의원의 경력란까지 넣도록 할 정도로 겸직 현황 공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면 공개하세요. 뭐 한다고. 저는 돈벌이도 안 되는 거를 겸직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겸직 신고한 게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거 겸직 신고했어요. 수입 빵원. 예, 내가 회비는 냈지. 회비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정관에 따라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직자 기부 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겸직 신고한 게 그 아이쿱 구미 생협에 구미 아이쿱 생협으로 이름 바꿨었나? 네, 거기서 제가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 뭐 그 급여가 아니라 뭐 상품권 같은 거 나와요. 1년에 2번 정도 감사를 하는데 예. 그런데도 한 10만 원 정도는 받을 수도 있다고 신고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그 제가 그 임원이잖아요. 생협에. 그러면 제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는 구미시에 어떤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거나 제한이 있거나 혹은 금지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 거라서 그러면 만약에 실수로 선을 넘으면 예, 그때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신고까지 했는데 미처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이해충돌이 발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개를 해야지.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응? 이게 겸직을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임위 배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그런 것들, 이해충돌 방지는 사실 정확하게 이게 답은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최소한은 공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제가 이 시점에서 지방의원들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월급 낮아요. 저 때는 300만 원이었거든요, 구미에서. 낮아요. 저는 그때 부양가족이 없고 처자식이 없으니까 괜찮았죠. 4인 가족의 가장이고 이러면 300만 원이면 이거 부업하게 만드는 거예요. 월급 올려야 됩니다. 이거 간단한 일 아니에요. 왜 싸게 부리려고 해? 무보수 명예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부자들만 하겠지. 5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월급.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정치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00만 원은 줘야지. 그리고 선거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정치해가지고 자기가
불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재산 말아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구미에서 시연했던 갑부가 있는데 갑부가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특정은 여러분이 못 하실 겁니다. 한 사람 그 중에 망했어요. 집이 확 기울어가지고 망했어요. 정치하다가 망했어요. 물론 뭐 돈을 너무 많이 썼겠지. 그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정치하면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자도 망할 정도다 이걸로 호소하려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해가지고 말아먹은 사람이 더 많지 부를 축적하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부패를 해도 그게 정치 자금으로 가요. 결국에 딴 데로 간다고. 또 대부분이, 예? 그 챙겨야 될 조직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거 없이 정치할 거면 돈 없이 정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후달린다고, 심리적으로 후달리고 이러니까 그걸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자, 돈 선거는 근절할 수 있어요. 돈 많이 썼는데 낙선시키면 근절돼요. 그게 쌓이면. 근데 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뭐 겸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급여가 높으면. 그리고 그거 급여 그거 뭐 천문학적 예산 들어갑니까 그게? 자, 300만 원 주다가 500만 원 준다 칩시다. 그러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에 2,400이죠. 시의원이 구미 같은 경우는 20몇 명이죠. 그럼 이게 얼마야? 그거 아껴가지고 뭐 어디 복지에 쓴다고 그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거 깎아가지고 뭐 어디다 쓴다고. 5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일 많아요. 지방의원 휴일도 없고 휴일에 더 바쁠 때도 많고 일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국회는 상임위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지방의회 몇 개나 있습니까 상임위가. 광역의회로 가면 좀 있지, 대도시나. 근데 기초의회는 선택할 수 있는 상임위 2개, 3개인 데가 대다수고 뭐 1개인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지금 한 8명, 9명 됩니까? 근데 뭐 지방의회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좀, 그런데 돈 아끼지 마십시오. 도둑놈들이라고? 니네가 뽑았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포함해서. 그 결과예요. 뭐 잘난 척 합니까?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도둑놈 잡았을 때 도둑놈이라고 혼도 낼 수 있는 거지. 하여간에 비용부터 아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고 나고 산재 나고 가난한 사람한테 먼저 폐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급여를 좀 넉넉히 줘야 가난한 사람도 지방의원 도전의 엄두가 좀 더 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겸직 사례 중에 제가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 구미시의원 모 씨가 계속 회사 월급도 받겠다라고 좀 까부신다고 해요. 회사 일 못한다 의원 하면서. 휴직해. 휴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급휴직. 이거 전에도 비슷한 사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권 침해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더라고. 경남 지역의 김해인가? 어디 그 노조 출신, 한국노총인가 그쪽 출신 의원이었는데, 제가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기가 100일이거든요. 회기면 빼고 나머지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회기 아닌 날에도 바빠. 일할 거 많아요. 그 급여 주잖아. 일단, 어? 그거 받으라고. 그 휴직 처리되면 되잖아. 자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휴직이면 괜찮다고요. 그 다른 직장인들은 그런 혜택이 있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직장하고 상근, 그 주 5일 이상 다니는 직장이랑 의원을 겸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자체 규모가 적고, 막,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기초지자체 인구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뭐 반 프로 반 아마추어 정도 되는 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퇴근하고 지방의회 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평균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세계 선진국 중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이랑 영국이 많은 편인데 여기도 10만 명 안팎이고, 북유럽, 서유럽으로 가면 5만 명, 3만 명, 심지어 프랑스는 10,000명도 안 되고 뭐 이래요. 이거 완전 프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방의원은. 그럼 프로답게 해야지. 뽑을 때도 프로답게 하고.
겸직은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대신에 월급을 올리자고요. 이게 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중앙선관위가 10월 29일에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30대 투표율이 37.8%, 20대 투표율이 36.3%, 18세 36.1%, 19세 35.7%. 이러면 안 되는데. 40대는 44.7%. 근데 40대도 반이 안 돼. 50대가 55.2%, 60대가 70.5%, 70대가 75.3%, 그리고 80세 이상 분들은 51.2%로 뚝 떨어지시네요. 자, 이거 지역사회에 뭘 하는지는 다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20대보다는 30대보다는 40대가 영향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정주의식과 정주율의 문제인 거죠. 근데 30대조차 이러면 어떡해. 30대 37.8%예요. 이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전체 정치의 문제. 지방선거는 더더욱이나 뭐 관심이 별로 없는데 하는 전체 정치의 문제. 대선, 총선 또 겨우 저울질해가지고 비호감 선거 치러가면서 했는데 내가 지방선거까지 해야 되냐? 이런 정치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존재감 부족이죠. 지방자치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이렇게는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다. 결국에 정치인 책임이고 주민들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한다는 얘기가 계속 정치 혐오감만 불러일으키잖아요. 지방의원은 월급 받지 마라. 뭘 한다고. 아니, 잘 모르잖아, 지방자치에 대해서. 모르면서 뭐 하는 일이 없다고 자꾸 짓거리고 있어. 그리고 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낙선시키면서 뭐. 아이, 참 깝깝합니다. 이래가지고 지방선거를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냥? 차라리 국회의원 한 1000명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이제 지방의원하고 겸직을 시킬 걸 그랬나요?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이래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 뭐 말만 풀뿌리 민주주의지. 그렇습니다. 네, 조금 우울하고 짜증스럽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네, 다음 호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수라발발타.